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유치한 정부 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네,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반영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에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며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 지난 2020년 6월. 기후위기로 태풍 등 연안 재해 발생이 늘고 있고 각종 개발로 해안 침식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21년 11월 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제공하고 해수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 4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13조 시행령 구조를 보면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업무 협약서를 체결할 때 거기 협약서상에 그 제2조에 보면은 무상 제공이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연구센터를 준공한 뒤 강원도에 기부 체납하는 방안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업 면적은 6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토지 가격이 173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가 들어설 강릉시 옥계면 현장입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무상 제공 논란이 빚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빈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해수부는 지난 7월 강원도에 부지 제공 등 협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강원도에 조속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공유재산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입주할 경우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금의 침식 방지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을 건립을 할 때 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반영할 생각이고요. 이게 입법화 되게 되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지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 같은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강원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숨진 3명은 이른 아침 교회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초록불이 켜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초록불이 켜지자 여성 3명이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길을 건넌 지 10초가량 지났을 무렵 흰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보행자를 덮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약 35m를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80대 A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혈흔 등 사고 흔적이 횡단보도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남아 있습니다. 세 여성은 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주저앉지.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운전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확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운전자 A씨가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과속 여부와 함께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당시 음주는 안 했고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맞고 도령이라서 사고를 따라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정선군 사부급 군도에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화물 차량 운전자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가 몰던 16톤의 화물차는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는데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군도의 화물 차량 적재 중량을 5톤으로 하향하고 전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에 바쁠 때죠. 어느 학교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주요 대학들의 전형 일정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지대학교로 가볼 텐데요. 최길 입학처장을 통해 2024학년도 상지대 정시 전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본 수능 시험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상승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마 큰 변별력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소 정시 모집에 대한 어떤 지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학과인 이제 한의학과인 경우에는 전국 최상위권의 수험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동점자가 상당히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N수생이 증가한 올해 의치한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수험생분들이 관심 있게 좀 확인을 할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우리 대학의 한의학과는 100분위 평균이 동점일 경우에 수학 100분위로 동점자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학 100분위가 본인 평균보다 이제 높은 수험생이 이제 유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최상위권 수험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전반적인 어떤 이제 국어와 수학도 어려웠지만 또 절대평가인 영어까지도 좀 어렵다고 느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수시 모집에 또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고요. 2024학년도 우리 상지대학교의 정시 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의 특징은 먼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기타 대부분의 학과들은 이제 수능 80%와 학생부 성적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수능 30%와 실기 70%를 반영하고 평생교육 융합 계열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0%를 반영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정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능 성적의 영역별 반영 방법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반영 영역이나 반영 비율이 이제 구분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영역에 관계없이 이제 100분위가 가장 높은 이제 2개 영역의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 탐구, 영어의 4개 영역 중에 본인에게 가장 높은 영역을 80%의 점수를 반영하고 차상위 영역의 점수를 2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좀 잘 주의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제 복수 전공과 전과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입학 이후에도 뭐 전공의 어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은 내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일주일 전인 12월 26일부터 이제 방과후 상담소와 그리고 24시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수험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입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 사회 간접 자본 실태를 살펴볼 텐데요.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된 공약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내륙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 협력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칠판 보급 사업 중단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신경호 도교육감은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동해시가 연말연시 겨울여행 주간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망상과 무릉계곡, 추암 등 관광 안내소 시설을 점검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통역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숙박업소와 관광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 점검은 물론 빈대 출몰 여부와 방역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